이번 시간은 오태민 작가의 저서 비트코인 그리고 달러의 지정학 228페이지부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코르 중립적 규칙의 꿈. 자, 이런 타이틀로 시작을 하는데요. 방코르가 무엇일까요? 케인스가 제시한 국제통화 방코르. 방코르라는 것은 이제 케인스와 슈마어라는 사람이 1940년부터 1942년 사이 개념화한 기축통화입니다. 자, 작가가 제시하고자 하는 내용의 흐름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전에는 유로 달러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유로 달러는 통화를 미국에서 규제하고 통제하는 가운데서 역외금융이 발생한 것을 언급했던 거고, 여기서 이제 방코르라는 개념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방코르에 대해서 이해해보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1940에서부터 1942년 개념화한 기축통화. 자, 봅시다. 케인스가 이 방코르를 왜 제시를 했는지. 자, 방코르는 금을 사용하지 않고 국가 간의 무역 수지를 청산하는 시스템입니다. 금을 사용하지 않고 금을 사용하지 않고 국가 간 무역 수지를 청산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무역 흑자국이 있을 것이고 또 무역 적자국이 발생하는데, 이제 방코르를 지급하고 청산하게 되면 이제 뭐 금을 인출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금은 한정적인 자원이니까. 그래서 이제 방코르를 제시했고, 한편으로는 미국을 어떤 규칙으로부터 미국이 자꾸 규칙을 어길 수도 있는 거고 또 어겼기도 했기 때문에 미국을 견제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정치적인 합의로 바꿀 수 없는 자유물인 금에 얽매이는 대신에 인위적인 제도를 통해서 국제통화 체제에 유연성을 부여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통화 시스템이 자연물인 금에 얽매이면 결정적일 때 시장에 인위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할 수 없다는 것이죠. 금에 얽매인 통화 시스템은 유동성을 공급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제 방코르라는 것을 제시를 했던 것이고요. 정치적인 합의로 바꿀 수 없는 자연물인 금에 얽매이는 대신에 인위적인 제도를 통해서 국제통화 체제에 유연성을 부여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한 나라가 무역 적자를 계속 쌓고 다른 어떤 나라가 무역 흑자를 계속 쌓으면 국제금융은 불안정해지고 급기 한 번에 반대 방향으로 쏠리면서 시장을 공포로 밀어넣는 이런 눈사태와 같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근데 미국은 당연히 국제적인 위원회, 국제적인 위원회에 의해서 자국 정책이 통제받는 것을 싫어했기 때문에 거절을 했죠. 케이스는 또 미국의 대표가 아니라 망해가던 제국인 영국의 대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간섭받는 것을 당연히 싫어했죠. 케인스 논리는 결국 미국 달러를 중립적인 규칙에 구속시키겠다는 것이었으니 차라리 금과 같은 자연물이면 몰라도 정치적으로 좌우되는 방코르의 달러를 구속하겠다는 아이디어는 지나치게 이상적이었다고 판단하였고요. 미국은 여러 국가로 이루어진 국제적인 위원회에 의해서 자국의 정책이 통제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케인스는 기축통화 달러 달러 보유국인 미국의 위기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데, 이 방코르 같은 국제통화는 위기의 전이가 제한적이라는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 케인스는 방코르라는 것을 제안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최근에는 어떤 사건으로 연관되는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어느 나라에 속하지도 않고 또 특정 정부의 통제권에 속하지도 않으면서 세계 어디서나 거래될 수 있는 케인스의 제안인 이 방코르와 닮은 꼴인 것이 무엇입니까? 어느 나라에 속하지 않고 특정 정부의 통제권에 속하지 않으면서 세계 어디서나 거래될 수 있는 것. 그게 무엇이에요, 여러분?
기승전 비트코인. 네, 맞습니다. 비트코인입니다. 케인스가 지금 시대에 제시한다 그러면 방코로 같은 중립의 규칙을 갖고 있는 걸 제시한다면 비트코인 같은 걸 제시하면서 비트코인을 긍정적으로 제안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미국은 깡패일까요? 네, 규칙을 지키려면 규칙을 수호하는 깡패가 필요한 법. 네, 맞습니다. 규칙을 지키려면 당연히 규칙을 수호하는 깡패가 필요한 법이죠. 국제 질서를 위해서 깡패 또는 국제 경찰로서 역할을 한 게 바로 미국이죠. 근데 규칙을 지키게 하려면 참여자들의 동의나 설득만으로는 부족하고, 또 규칙을 어기는 이들을 응징할 수 있어야 규칙을 유지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규칙을 수호하기 위한 그 규칙 수호자 역할을 하는 미국을 규제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런 작가는 그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국제적 합의에 기초한 규칙으로 묶으려는 시도를 했지만 그 규칙은 성공을 못했죠. 미국은 그 규칙, 정해진 규칙 그 위에 군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규칙의 수호자는 구성원을 감시하고 그들의 행동이 규칙에 어긋나는지 판단해 일탈 행위를 응징하죠. 그런데 규칙 수호자로부터 규칙을 지킬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 규칙이란 것은 시스템이죠. 이 시스템, 규칙 수호자로부터 이 시스템을 지킬 방법은 있을까요? 규칙 수호자로부터 어떻게 시스템을 지킬 수 있을까요? 근데 미국은 영국의 제국주의에 이어서 또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이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규칙의 수호자 역할을 했단 말이죠. 1944년도 브레턴 우주 체제 이후에 근본이제, 그리고 미국의 달러를 기축통화로 하는 것, 그리고 고정환율제, 이 세 가지의 규칙이 만들어졌단 말이죠. 그러면서 미국이 규칙의 수호자의 역할을 한 것입니다. 미국의 참전으로 승패가 결정이 됐었죠. 2차 세계대전이. 그리고 기존 강국들은 전쟁으로 많은 소모를 했고요. 그런데 이제 많은 국가들은 소련의 공산블록에 들어가기보다는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시장에서 번영한 길을 선택했다고 하는 겁니다. 미국은 그러나 제국주의를 하진 않았죠. 제국주의를 미국은 싫어했습니다. 싫어하고 유라시아 대륙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서반구에 위치했기에 서반구의 패권 국가로서 유라시아 대륙 깊숙이까지 행정력을 투입하는 것에 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 전쟁에 패한 국가들을 속국으로 삼아서 직접 지배하는 형태의 제국주의적 리더십은 애초에 미국의 선택지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미국의 이상이 맞으면서도 미국이 처한 현실에 부합하는 역할이 바로 바다의 통행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은 공해상에서 항행의 자유를 지키는 그런 국제교역의 수호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다의 패권이죠. 바다의 패권. 그리고 미국은 지리적으로 봤을 때, 지정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바다로 둘러싸였고 동해든 서해든 어디든 항행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중국은 다 막혀 있죠. 막혀 있어서 남중국해의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태평양 쪽으로 이렇게 진출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죠. 중국은 육지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동쪽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대만을 손에 넣어야 되는 그러한 지정학적으로 바로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죠. 그러나 미국은 좀 다릅니다. 지정학적으로 어느 쪽이든 동해든 서해든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지정학적으로 좋은 자리에 놓여져 있죠. 그래서 미국은 공해상에서 항행의 자유를 지키는 국제교역의 수요자 역할을 했고요. 근데 달러와 달러 고정의 통화는 국제 무역 시스템 유지의 핵심 규칙으로 자리매김을 했고 또 그 규칙을 지켜야만 하는 건데, 근데 미국은 그 규칙을 계속 어기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깡패라고도 할 수 있는 미국으로부터 세계 질서는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이러한 난제에 부딪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케인스가 고민했던 것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힘세고 이상은 높지만 세계를 운영해 본 적이 없는 미숙하고 젊은 미국, 이삭이 높은 청춘의 좋은 점과 나쁜 점을 모두 가진 새로운 제국인 미국을 길들일 방법은 없을까?
현재 인류가 기대어 살고 있는 정치, 경제 시스템이 과연 중립성을 갖추었는가라고 고민을 했던 것입니다. 자, 미국이 주도한 세계 체제란 말이죠. 근데 미국이 주도한 세계 체제이기 때문에 미국이 위기에 빠지면 달러 중립성도 흔들리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미국 달러가 어느 나라의 통화성보다 중립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 중립성이 흔들리면 안 되는 것이죠. 좀 전 말씀드렸듯이 미국이 주도한 세계 체제이기 때문에 미국 경제가 위기에 빠지게 되면은 중립성이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자, 해외로 풀린 미국 달러는 향후에 미국이 보유한 금에 기초하지 않은 방향으로 전개가 됐죠. 금에 기초하지 않게 됐습니다. 그리고 1971년도에 미국이 기습적으로 금태환을 정지하게 됐죠. 금태환. 금을 중심으로 해서 금으로 바꾸고자 하는 요구가 있을 때는 금으로 바꿔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금태환을 정지하게 됐습니다. 바로 1971년도에 벌어지는 것이고요. 그로 인해서 가장 큰 피해를 본 국가가 일본이었어요. 일본은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금태환에 나서지 못했던 거거든요. 금태환에 나섰던 나라들이 이제 프랑스가 금태환에 나서면서 금으로 받아갔죠. 그러나 일본은 미국의 눈치를 보느라 달러를 금으로 태환하지 않고 중앙은행이 그냥 달러를 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미국은 자신들이 주도하는 질서의 가장 협조적인 파트너들에게 가장 큰 피해를 주는 조치를 취했던 셈입니다. 일본은 미리 통보조차 받지 못했다고 하죠. 규칙을 지키는 이런 수호자가 스스로 규칙을 어길 때 큰 피해자는 성실하게 그 규칙을 준수하는 나라들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 하나 생각을 해야 되죠. 자, 우리나라도 이 규칙을 성실하게 잘 지키는 그런 파트너잖아요. 이거는 이 내용과 좀 다른 부분이지만 일본이 오염수로도 부르고 또는 처리수라고도 부르는 그런 원전의 오염 물을 이제 방류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 한미일 연합 체계가 만들어졌고 또 미국과 동맹을 주장하는 현 정부로서는 이런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 주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미국의 요구가 있었을 수도 있고요. 한미일 연합 체계를 지정학적으로 한미일 연합 체계를 가져야 되는 그런 상황 하에서 현 정부로서도 끌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한미일 연합 체계 속에 어떻게 보면 피해를 보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것이죠.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분명히 이러한 피해를 보는 것에 대해서 보상이 주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를 해야 하는 것이죠.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지정학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도 현재 미국의 눈치를 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선택지는 그렇게 많지 않아 보입니다. 현재 신냉전 체제가 구축되면서 한미일 연합 체계, 그다음에 북중러 이렇게 양분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디에 손을 잡아야 되는지가 중요한 상황이고 여기서 이제 중립을 지키기가 좀 어렵죠.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 또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데 있어서의 희생이 따르지만 반대로 반대급부인 보상이 주어질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을 염두해야 되죠. 이 부분은 제가 다음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보상이 주어질 것이고 이것은 우리나라에게 경제적으로 이득이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점검해서 다음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재미난 부분이 하나 있어요. 이제 미국이 이런 이제 달러가 풀리는 가운데서 미국은 무역 적자국으로 전환이 되었고 무역 적자는 계속해서 쌓이고 있죠. 그래서 미국에서 얘기하는 게 이제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우리나라에도 그걸 요청하고 있죠. 외국에 주둔한 미군의 지출 비용 일부를 해당 국가가 부담토록 해서 달러 유출을 조금이라도 막겠다는 발상. 이 부분을 전혀 생각을 못했는데 작가가 이 부분을 건드려주고 있네요. 그래서 방위비 분담금 요청하는 이 내용이 해외 주둔 미군 비용을 해당 국가로부터 부담케 해서 달러 유출의 방지를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방위비 분담금 요청하는 부분도 이와 관련해서 연관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달러 유출을 방지하는 부분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겠죠. 달러를 또 회수하는 그런 부분도 있다. 이렇게 연관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발상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제 다음에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미국의 방코르라고 할 수 있는 SDR의 등장. SDR은 Special Drawing Right라는 건데요. 특별 인출권이라고 합니다. 특별 인출권. 자, 미국의 방코르. 한때 케인스가 주장했던 방코르에 대해서는 미국이 거부를 했죠. 미국이 거부를 했는데 SDR이란 것을 미국이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Special Drawing Rights로서 특별 인출권을 창설한 겁니다. 이거는 이 SDR을 통해서 케인스가 제시한 방코르가 부활된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 SDR이란 것은 뭐냐면 국가들 간 부채 청산에 사용할 수 있는 장부를 의미합니다. 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케인스도 그 부분을 착안해서 방코르를 제시했던 건데요. 국제 무역에 쓰일 유동성이 부족하게 하고 또 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 SDR은 장부상에서 정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무역 적자와 무역 흑자를 완충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금 태환으로 하지 아니하고 또 금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장부상에서의 그런 정리를 하는 거예요. 달러를 공급하면 국제 수지는 악화되고 또 달러를 공급하면 할수록 미국은 또 무역 적자가 쌓여지고 또 국제교역 참가국들은 달러를 믿을 수 없게 되고, 이것이 이제 딜레마인데 금을 보완할 국제 통화 체제를 만들 필요성을 미국이 느꼈다는 것이고요. 달러처럼 어느 나라의 무역 적자에 의존하지 않고 국제 협약에 따라서 유동성을 공급하는 방식, 그것이 바로 그래서 나온 게 SDR이라는 겁니다. 금 부족에서 오는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그래서 나온 게 이제 SDR이었던 거예요. SDR은 케인스가 제시한 방코르와 닮은 겁니다. 실물로 거래되지 않고 장부상 숫자로 존재하면서 청산할 때 사용되는 거예요. 이제 SDR이라는 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완충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고요. 예, 이것은 국제적으로 달러에 대한 신뢰가 이제 떨어지는 가운데서 미국이 제시를 한 거라고 말씀드렸죠. 미국은 달러를 마음대로 찍어내면서도 달러가 금에 기초한다는 허구를 동맹들이 믿지 않자 부족한 금 대신에 좀 더 유연한 규칙인 SDR을 만든 것입니다. SDR은 회원국들의 기대만큼 엄격하게 통제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너무 느슨하게 관리되는 편도 아니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SDR이라는 규칙이 미국을 비롯해 중요한 국가들을 구속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무엇보다 IMF가 미국이나 중국과 같이 힘을 가진 주권 국가의 규칙을 강제할 힘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작가는 글을 적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나라에 속하지 않고 특정 정부의 통제권에 속하지도 않으면서 세계 어디서나 거래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케인스가 제시한 방코르가 바로 그런 한 거였죠. 그럼 요즘 시대에 바로 이 질문에 답을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기승전 비트코인입니다. 자, 작가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유로 달러가 발생했던 것 이전 영상에서 참고하시고요. 유로 달러의 존재, 미국의 통제, 미국의 규칙, 미국의 규제를 벗어난 곳에서 역의 금융의 활성화가 나타났던 유로 달러의 존재, 그리고 케인스가 제시한 방코르는 미국을 견제하고자 하는 것이지만 어느 나라에 속하지도 않고 또 특정 정부의 통제권에 속하지도 않는 그런 중립적인 규칙이죠. 그것이 방코르인데요. 이제 SDR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SDR은 미국에서 제안을 하고 미국에서 제시하는 규칙이죠. 중립적인 규칙입니다. 자, 이 중립적인 규칙에 해당되는 요소가 무엇입니까? 기승전 비트코인입니다. 어떻습니까? 비트코인이 아무리 미국에서 규제하려고 해도 정치적으로 압박이 있는다고 해도 이 중립적인 규칙이 어떻게 보면 자연 발생적인 산물일 수 있고요. 또 중립적인 규칙을 요구하는 세계가 요구하는 그런 새로운 질서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승전 비트코인.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